오늘 오후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 앞에서 재향군인의 회원 수백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 뿌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백장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이 우리 국군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파충일에 또 현충원에서 김원봉이를 그 국군의 뿌리라고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왔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월북을 했고 또 거기서 최고인민회의 부회장을 했고 또 유효에 참전을 해서 상당히 공을 세운 곳에 손장도 받고 이러한 경력을 볼 적에 현충원에서의 그런 멘트를 하신 것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일성 이런 무슨 연한파보다 제가 볼 때 가장 투쟁을 격렬하게 극적으로 했던 사람은 박헌영. 인 것 같아요. 예, 아마 죽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게 그런 얼치기 공산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얼치기들을 제일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우파보다 더 우습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게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걸 갖다가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김원봉을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대한민국의 최고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 군 통수권자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순적한 이런 분들이 묻혀있는 현충원에서 김원봉 씨를 김원봉을 그렇게 언급했다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좋지 않는 시기에 잘못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막스레닌주의 쪽에는 그 영적인 그 요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면 삭제해야 되는 조항입니까 이게? 아마 삭제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왜냐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을 하죠. 현재 이 논쟁의 내용 정황이 현행 헌법에서 보면은, 119조 1항이거든요. 근데 119조 1항을 보게 되게 되면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일단 1항에 집어넣었어요. 87년도에 그 2항에 보게 되면 2항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제에 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완화된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망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사망에는 뭐라고 들어왔냐면은 말이죠. 이런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떤 집단적인 사법 피해 구제 수단까지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헌법에 들어가요. 헌법에 일단 왜냐하면 이런 헌법에 이런 조항이 없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와서 위헌 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민주화 조항을 강화시키는 근거 조항들 갖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넣어서 나중에 이제 관련 법규를 만들 적에 위헌 사항에 대한 시비를 사전적으로 없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상당히 반대하는 소수파 의견도 있었었어요. 현행대로만 하자. 그냥 이게 오픈을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말이지. 이걸 강제조항으로 하는 데는 좀 상당히 계획경제적인 냄새를 풍긴다. 네,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개헌운동 방송이고요. 헌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일반인들에게 친근한 논리로 다가서기합니다. 오늘도 장소는 분당에는 정치발전연구소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늘 모시는 분이죠. 우리 전문가 국민대학의 강상호 교수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상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강병훈 교수입니다. 이번 주 좀 스피디하게 좀 박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 때문에 방송을 하려고 했고 또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때 30대 구모 씨가 우리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싶다. 그 다음에 개정이 된다면 그 개념이 더 강화돼야 되느냐 이분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사 이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연구원장의 행보, 서울국정원과 비밀 만찬 회동 이런 게 있는데 그보다는 지금 6월 6일날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이 우리 국군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파만파 지금 주말이지만 그 논쟁이 지금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 교수님 그 논평을 좀 해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사실 김원봉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영화 암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아마 새롭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실제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김원봉에 대해서 특히 평가하는 부분은 있어요. 독립운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현충일에 또 현충원에서
김원봉이를 그 국군의 뿌리라고 언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은 실수한 것인지, 실수했다고 한다면 청와대 참모진의 실수인지 아니면 대통령 본인께서 그러한 주제를 갖다가 현충원에서 거론하시는 건지 아주 이해가 아직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녹화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상당히 의도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걸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도된 목적이 뭘까 말이죠. 상당히 제가 봐서는 그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과연 이게 호재가 될까 악재가 될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결국 호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 김원봉이 이 이야기를 현철이 언급하신 것은 시간과 장소와 말이죠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김원봉 씨의 어떤 독립운동사에서의 위치를 할까 그 역할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 사람이 이제 월북을 했고 또 거기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했고 또 유효에 참전을 해서 상당히 공을 세운 곳에서 훈장도 받고 이러한 그 경력을 볼 적에 현충원에서의 그런 멘트를 하신 건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의도됐다 그런 거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편가르기, 진영 논리, 이게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이러므로써 이제 보수층과 좌파, 우파라 그럴까요? 그걸 이제 선명하게 가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분들은 좀 착각하는 게 김원봉이 암살 조성호가 주연한 것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감성,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감성 쪽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득표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래서 김원봉 어떻게 됐냐 이거지. 수청당했거든요. 58년도에 수청을 당했죠. 수청당했다는 건 그 당시에 수청이라는 거는 죽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일성 이런 무슨 연합파보다 제가 볼 때 가장 투쟁을 격렬하게 극적으로 했던 사람은 박헌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사실 김일성이야 소정군하고 같이 진주에서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남한에서 정말 공산주의 운동을 지하에서 끝까지 했던 사람은 박헌영. 근데 이제 소련과의 어떤 그런 커넥션도 없고 어떤 그런 국내파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사냥개들한테 물려뜯겨서 죽었다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잔인하게 아마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게 그런 얼치기 공산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얼치기들을 제일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우파보다 더 우습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옛날에 보면은 러시아 혁명기 사회민주당, 맨시비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더 잔인한 숙청을 당했죠. 그래서 괜히 김원봉 말씀하지 마시고 김원봉이 어떻게 끝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투쟁했던 건 연합파 아닙니까? 연합파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무정일비로 돼가지고 무정을 그런 분들이 사실 항일운동은 더 김일성은 정말 소련에 도망가 있었던 거고 더 격렬하게 했던 분들 그런 사람들이 김일성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김원봉을 얘기하시기 전에 한번 그분들의 숙청사를 한번 쭉 갖다 놓고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게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걸 갖다가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김원봉을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 군 통수권자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순정한 그런 분들이 묻혀있는 현충원에서 김원봉을 그렇게 언급했다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좋지 않는 시기에 잘못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는 또 나름대로 어떤 항일 투쟁 그것만 이야기한다면은 김원봉을 또 제3의 장소에서는 언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번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앞전에 있었던 청와대의 오찬에 있어서 국가보훈 유공자들 초청한 자리에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북에서 희생된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을 초청을 해놓고서 김정은과의 함께 찍은 백두산 사진을 이렇게 말이죠. 책자에 집어넣었다고 한다는 거. 이런 걸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연속된 행위가 과연 이것이 정말로 교수님 보시는 것처럼 의도된 측면이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이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수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청와대 관련자들의 문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죠. 이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문책 안 하겠죠. 그래요. 결국은 6.25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이고 이런 분들은 되게 6.25가 남침이다, 북침이다 이거를
따지기 전에 미국 제국주의의 50년간의 아시아에서의 어떤 그 활동이다. 그렇게 좀 크게 보죠, 이분들은. 그래서 전쟁 범죄를 그 김일성한테 믿지를 않죠. 그래서 뭐 국공내전서부터 해갖고 베트남 전쟁까지의 이 아시아에서의 미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김장사 그런 걸로 지금 보기 때문에 6.25에 대한 정확한 디파인이 이분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의 너무 갭이 큰 겁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우파 쪽 사고에서 이렇게 상대에 대한 분석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자꾸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좌파 북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 일반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평가와 다른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는 달리 평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적 면에서, 전술적 면에서 남북 통일의 어떤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그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는. 철학이죠. 철학이라고 보시는 말이죠.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가끔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게 느꼈느냐면은, 우리가 그 소위 적군을 속이기 위해서는 아군 먼저 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우파 쪽에서 강렬하게 공격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측면이 숨어 있나, 이렇게까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야만이 오히려 대북 정책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했었어요. 강 교수님은 너무 그래요? 인격적이시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점잖으시고 이 장로교 신학대학의 김철웅 교수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장한 것 중에 이제 막스 레닌주의 쪽에는 그 영적인 그 요소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저는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젊었을 때 한번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애지간해서는 그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어렵고 그다음에 운동권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세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남한은 일제식민지의 그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다라는 컴플렉스. 두 번째는 그 주한미군이 있어서 제국주의에 아직도 신제국주의, 그 신식민지로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 세 번째가 사회 변화가 진보를 하려면 사회주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신자유주의에 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컴플렉스. 이 세 가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운동, 그러니까 적극적인 운동권이 아니었다는 컴플렉스. 그런 게까지 있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그 논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 전체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믿고 있다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하여튼 이 김원봉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것이 만약에 그걸 갖다 김원봉을 언급함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총선 전국에서 아니면 현 정부의 지지도에 업을 시키는 도움된다 판단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전체 국민들의 민심의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다면은 절대 이것이 그 총선 전국에서 도움이 안 되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지금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에 상승을 올릴 수 있는 거의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까지도 고려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상당히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진영 논리의 시각을 가지고 국민 내 정세의 흐름을 보고 있지 않는가 우려가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본인들은 잘했다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뭐 탁월한 전략이었다. 그렇습니다. 크죠.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우려가 되는데요. 두 번째 뭐 오늘 메인 이슈가 되는 그 경제민주화. 그래서 우리 헌법이 좀 특이하죠.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아마 이게 87년 헌법에 김종인 씨가 이거 집어넣었다고 김종인 씨가 넣었다고 하는 뭐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아마 독일 계통에서의 어떤 그 경제 주체들 간의 어떤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후에 뭐 종업원 지주제라든지 또 어떤 그 종업원들이 경영 참여를 그게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부드러웠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5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민주사회주의죠. 사회민주주의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소위 공기업을 갖다가 뭐 이렇게 공기업을 하거나 사기업을 공기업을 하거나 이런 어떤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한다면은 민주사회주의에서는 그런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정책이 많이 이렇게 반영된 것이 이제 50년대 이후에 새로운 어떤 유럽 사회의 그 소위 민주사회주의인데 그 영향권의 그 연장에 위해서 이것이 검토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헌법이 개정된다면 이거 강화해서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삭제해야 되는 조항입니까 이게? 아마 삭제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왜냐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향을 하죠. 현재 이 논쟁이 되는 조항이 그 현행 헌법에서 보면은, 119조 1항이거든요. 이게 119조 1항을 보게 되게 되면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일단 1항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87년도에 그 2항에 보게 되면 2항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제에 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완화된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그 국회 쪽 개헌특위 자문위의 안을 보게 되게 되면은 강제 조항으로 바뀌었어요. 아, 강제로 바뀌었어요? 네, 강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자문안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거가 이제 뭐냐면 남용 외에도 경제적 집중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80년 그 워딩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그 새롭게 그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워딩을 보게 되면은 경제적 남용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도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거 갖다 그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강화된 조항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사망을 또 새로 하나 설치를 했어요. 사망을 설치를 해야 되면 이게 현행 헌법으로 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망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사망에 뭐라고 들어왔냐면 말이죠. 이런 경제력의 어떤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전제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떤 그 집단적인 사법 피해 구제 수단까지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헌법에 들어가요. 헌법에 일단 왜냐하면 이런 헌법에 이런 그 조항이 없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와서 위헌 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민주화 조항을 강화시키는 근거 조항들 갖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넣어서 나중에 이제 관련 그 법규를 만들 적에 위헌 사항에 대한 시비를 사전적으로 없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 상당히 반대하는 그 소수파의 의견도 있었었어요. 현행대로만 하자. 그냥 이게 오픈을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말이지. 이걸 강제조항으로 하는 거에 대한 좀 상당히 계획경제적인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해서 그 반대한 논리가 있었는데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좀 서로 강화하자. 이것이 아마 상당히 다수 의견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우리 헌법을 재헌헌법부터 보면은 재헌헌법을 제가 그때 쭉 경제조항을 쭉 공부를 해본 기회가 있었거든요. 재헌헌법은 보니까 이게 거의 경제를 보면 사회주의 헌법이더만요. 그렇죠. 보니까 해방 당시에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었겠죠. 아니 뭐 보험, 무역, 뭐 이런 거까지 은행 이거 다 그 재헌헌법은 특허라고 써 있더라고. 특허. 특별히 허가를 국가에서 허가를 내야 된다. 이건 뭐 사회주의 국가지 이건 완전히. 그게 이제 조금 바뀌어진 게 4.45 개헌 그때부터 좀 뭔가 그런 냄새들이 좀 경제 조항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3공화국 들어오면서 그러는데 우리 이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이 마음밭 자체가 굉장히 유교 그다음에 관료주의 어떤 그런 그다음에 선비 중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그 상업을 굉장히 좀 천시하지 않습니까? 산업공상. 그래서 뭐 경영경제를 전공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서적으로 이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경제가 민주화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상하고 이 상이라는 이 상업이라는 개념하고 군이라는 개념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드레이크라든지 영국의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상업과 무역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가 하면 군대도 하나 일관된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멸할 수가 있고 경제 같은 경우에도 치열한 국제나 국내 경쟁에서 어떤 그 체계를 갖추지 않고 민주화라는 다수의 어떤 그런 의견을 누리면서 갔을 때는 또 쫄딱 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생명권이 없어지는 거고 한쪽은 사회적인 지위가 날아가는 거고 경제권이 없어지는 거고. 그 미국,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네덜란드도 그렇고 옛날에 그 세계를 좀 제패했던 나라 데 가보면은 상당히 상당히 군대 문화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왜냐하면 또 식민지 쟁탈도 있고 말이죠. 해외로 좀 줄어다 보니까 그 군과의 관계, 그 군에서의 국가적인 지원이 상당히
절대주의 국가 시대에는 아마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또 고전통인데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일본이에요. 예, 우리는 외구하는데요. 예, 예. 사실 이게 무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교육을 해야겠다면 교육이고 가보니까 만만하다 그러니까 노략질하는 거지. 이게 상과 무는 굉장히 그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민주화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에 있는 그런 경제권은 이건 기본적으로 민주화가 되기 쉽지 않은. 아마 경제에서 사용하는 민주화의 개념하고요, 정치에서 사용하는 민주화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요새 경제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운영 시스템 자체의 민주화를 의미하기보다도 아마 우리 헌법상에 이것이 들어간 것은 어떤 소위 말해 시장의 실패에 따르는 이게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부위의 어떤 배분 관계 속에서의 불평등성,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 소위 보편적 복지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계획 경제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계획 경제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산업화 과정에 있었던 박정희 시대의 그 시장 경제를 갖다 이걸 갖다 우리 계획 경제의 어떤 그 성격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국가 주도 시장 경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서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죠.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시장 경제가 가능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만약에 사회주의 경제 같으면은 뭐 공기업이랄까 말이죠. 국가 주도로 해서 경제 발전 계획을 어떤 집행을 해야 했을 텐데, 박정희 정권에서의 그 산업화 과정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전부 다 민간을 동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에서 실패한 계획 경제와 우리의 산업화의 성공을 이끌었던 박정희 시대의 그런 그 계획 경제 기원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5개년씩 해왔던 것,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와 또 다른 측면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주도했지만 그러나 시장에 그걸 갖다 의지하는 국가주도 시장 경제였다 이렇게 말하듯이, 여기서 우리가 경제 민주화하다 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사회국가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계화가 되고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지는 앞으로의 사망 추이로 보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다음 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들어가서 이것이 1대 99의 사회로 간다. 지금 소위 80대 20의 사회가 아니고 99대 1의 사회로 간다 할 경우에 이 빈부 격차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국가의 역할은 오히려 강조된다. 왜냐면은 세계화 시대에 오히려 환율의 어떤 그 통제를 할까 말이죠. 어떤 그 이자율의 통제가 과거만큼 국가가 어떤 개입할 수 있는 룸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많이 적어지는 반면에 오히려 신자유 경제에서 나오는 사회적인 불평등과 그 갈등의 문제는 더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국가의 역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헌법 조항에다가 이런 어떤 그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택하고 이 세계화되는 추이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근거를 넣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 오르신 말씀이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지금 몇 가지 좀 제가 지적을 해보고 싶은 얘기들이 뭐냐면, 한국이 신자유주의 해본 적 있나요? 그러나 1997년도 이후에 소위 IMF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DJ 정권이랄까 그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저는 신자유주의가 많이 적용된 것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다고 봐요. 사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를 해본 적이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는 다 뭐 관이주도가 되는 관중심의 경제가 운영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1대 99 사회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뭐 1대 99라면 현찰을 1대 99 막 그렇게 가진 걸로 뭐 집을 뭐 굉장히 더 많이 사고 막 엄청난 어떤 그 재산을 가지고 그걸로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요새 나온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그런 거죠.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대중한테 어필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의 99.9%는 주식이에요. 빌 게이츠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다음에 손 마사히로 회장이라든지 문정인 회장이라든지 그 주식이 왜 주식이 되냐면 그 주식의 회사를 움직이면서 그 많은 또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 회사가 망하면 그거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방송적으로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지금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데, 1대 99라는 사회하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사내유보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게 다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산의 유보금이니까 사람들이 딱 생각해보면 뭐 돈이 막 쌓이는 걸로 생각돼. 아닙니다. 예. 그건 정말 선동가들이 만든 어떤 그런 산의 유보금이라는 건 그냥 그 밸런스 시트에서 마지막으로 그 이익잉여금 주고 나서 그 배분하고 나서 그냥 남아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뭐 자산도 있고 뭐 일부 현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채권도 있고 다 그 안에 뭐 금융자산도 있고 그런데 산의 유보금 그러니까 재벌들이 산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뭐 투자 안 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보면 금 그러니까 막 금덩어리 막 집에다 쌓아놓고 투자 안 하고 나쁜 놈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용어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 건전한 이 자본주의 어떤 그런 발전과는 조금 관계가 없고 특히 또 제가 경제민주화 이런 조항들이 별로 안 좋다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 500년 동안 산업공상 선비 중심 쉽게 해서 계획경제를 해온 거예요. 500년을 그 전통이 살아있는 데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도요. 이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나라는. 이거 제가 외국 사람들이라서 깜짝 놀라는 게 외국은 스트라이크하고 파업을 하면 이 노조가 레이버 유니언이 밖에 나가서 합니다. 그렇죠. 이 안에는 시설물은 보호를 시설물은 주주의 재산이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영국이 그렇게 데모를 시위를 많이 해도 시위하고 딱 하면 그 레이버 유니언이 나가서 합니다. 이건 이 안에는 주주의 재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부터 막 들어가는 거지. 남의 재산, 내 재산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 발전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 돈 많이 벌면 왜 그 사람 거를 다 대중이 가서 뜯어내야 되나요? 왜 그 노조는 왜 남의 재산 안에 들어가고 가족이래, 내 거래, 우리 거래. 다 언제 투자했다고? 투자는 10원 한 장 안 하고 그냥 노동을 할 수 있는 계약만 맺은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현대, 우리 중공업사들도 그냥 점검하면 좋은데 딱 때려부시잖아. 이거는 그리고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법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법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형사처벌을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이 아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명이 들어가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 강 교수님과 조금 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소위 뭐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신분제의 변화잖아요. 이제 소위 그 어떤 신분이라는 하는 게 세습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게 어떤 부의 불평등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자본에 의해서 어떤 신분이 세습될 수가 있다는 저는 우려가 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거의 중세 시대에 있어서는 봉토, 영토를 갖다 군주로부터 받아가지고 영주 행세를 하면서 그 봉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분이 세습이 되잖아요, 이제. 그럼 현재에 와가지고 그런 토지의 상속에 의해서 신분이 세습되는 게 아니라 주식의 상속에 의해서 신분이 세습이 된다. 만약 그러한 것이 고착화되는 어떤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새로운 신분 제도에는 저는 세습이라고 좀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와 관련돼서 상속세 문제도 우리가 논해 볼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가가 어떤 좀 그런 시장의 실패라 할까요? 분배 문제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좀 줄여나가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걸 하다 규제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한번 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사항에다가 그러한 어떤 근거조항이 없는 거하고 그러한 근거조항을 두는 거하고 나중에 법률화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규정에 대해서 물론 87년 체제에서 들어왔던 119조 2항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개정하지 말고 그 조항만 가지고 어떤 법률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많은 그 당시 참여했던 자문위원들 생각은 그거는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을 좀 더 강화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토지 공개념까지도 집어넣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122조에 들어있는 토지 공개념 개념까지도 그래서 이제 소위 공익을 위해서는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한 성격이잖아요. 생산을 낼 수도 없고 말이죠. 뭐 다른 것을 대체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또 새로운 공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또 상당히 강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122조에 보게 되면은 뭐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바뀐 걸 보게 되면 토지 투자로 인한 그 경제 왜곡 현상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워딩 또 들어가고 끝에 워딩을 보게 되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 정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현재 보게 되면 반대하는 그 소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니고 다만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이런 그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그 다수의 의견은 강화되는 쪽으로 모아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교수님하고 토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서구의 특히 미국이나 영미법의 이렇게 체계를 보면은 물론 영국은 이제 헌법도 없지만 이 상인조합, 길드조합의 어떤 그 정치적인 능력에 의해서 법률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고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식인 집단과 우리나라 선비 집단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 상인들 특히 길드 조합이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세계 무역도 하고 뭐 미국 개척하고 신대륙도 개척하고 그러니까 영국에 어떤 그런 전통이 있는데 한국은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선비 집단이 그냥 법을 해갖고 경제를 프레임을 짜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시대의 폐습이 계속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문화유전자 밈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산업공상의 이 프레임 이게 굉장히 강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이 창업들을 많이 해주고 기술 창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백업이 안 되는 아주 근본적인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우리 어떤 그 법학 이전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경험으로 본다면은 이런 조항들은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많이 없어져야 될 문화 같은 대담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토지 공개는 뭐 다음 시간에 뭐 우리가 뭐 이거는 뭐 거의 하여튼 현재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경제민주화 조항보다도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비판적인 코멘트를 많이 날렸죠. 사실은 날렸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의 이제 개정을 논하는 과정 속에서 자문위 안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저도 심도 깊은 토의가 정당 간에 어떤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1945년 이후에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서부터 해갖고 종업원 지주제서부터 해갖고 결국은 다 실패한 거죠. 그다음에 조합주의 뭐 그런 거지. 박원순 씨가 지금 서울시에서 했던 그 많은 무슨 뭐 조합이라든지 뭐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결국은 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인간관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좀 뭔가 한국 문화가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문화 인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6.25 이후에 정말 어떻게 뭐 극빈에서 잘 살아보자 어떤 그런 폭발적인 효과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우연이고 불행을 가장한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교수들 만날 때마다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중국이 사회주의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이게 정말 지금 우리 현대의 가장 모순이다. 중국 사람들은 뭘 생각해도 장사할 생각하거든요. 남이 부자인 거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오죽하면은 그 모든 게 다 돈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복자도 거꾸로 매달아 놓고 팔자 좋아하는 것도 빠이죠. 좋아하는 것은 그런 것도 다 돈인데 정작 그런 나라들은 사회주의를 하고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뭐 그런 역사성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좀 쉬었다가 까지 오시는 것 같으니까. 뭐 중간. 잠깐 여기서 끊고요. 그냥 끝나는 걸로. 그래요. 우리 잘 봤어요. 그래. 그러면 뭐 오늘부터 좀 짧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너무 1시간 이상 교수님하고 너무 케미가 잘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편집할 게 별로 없습니다.
헌법에 이제 경제민주화, 경제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토지 공개념 이런 문제들도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